홍인표의 왈왈왈 34번째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국제부 구정은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양쯔강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가 일어났었죠. 오늘은 그 사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구차장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사실 안녕하지는 못해요. 아이고 이거. 예, 전 어머니가 고령이시어서 고령이시고 또 이 폐렴 천식 딱 고위험군이라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좀 사태가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중국 사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양쯔강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장강, 긴강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실제로 양쯔강과 장강은 뭐 용어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것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우리가 양자강, 예. 양쯔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양쯔 리브 예.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보니까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다 장강, 다 창장 이렇게 예. 부르는데요. 이게 그러면 왜 우리나 서방사회가 양쯔강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엄밀하게 말하면 양자강은 예. 장강의 하류 구간. 그러니까 아하. 양주라고 있거든요. 양조. 예, 예. 장수성의 양조부터 상하이 구간. 아하. 그게 바로 양자강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현지 사람들이 이제 양쯔강이라는 거 보고 이 강 이름이 전체가 다 이게 양쯔강이다. 그래서 양쯔리브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장강이 그러니까 장강이 양쯔강이냐? 실제로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쓰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장강 같은 경우는 이게 6,300km 아시아에서 제일 긴 강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상류, 중류, 하류, 지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하이의 황포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바로 이를테면 장강의 지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 강마다 이름을 다 붙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장강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처음에 강이라는 게 바로 이 강이었어요. 강이라는 게. 근데 이제 나중에 예. 이제 장강이라고 저 길장자를 하나 붙였는 예. 거고 나중에 이제 지류가 많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막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장강 전체가 양쯔강인 건 아닌데 이제 국제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또 이제 사고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사고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그 숨진 이들이 400명이 넘었잖아요. 그 중국 최대 선박 사고다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거는 보면 6월 1일 밤 그러니까 베이징 시간으로 보면 9시 26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시간 늦으니까 우리가 1시간 빠르죠. 그러니까 예. 이제 오후 10시 26분인데 예. 그 승객은 이제 456명이 탔습니다. 예. 그 뚱팡 저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동방의 별 이제 유람선인데 예. 이게 2,200톤이니까 꽤 큰 유람선이죠. 예. 이게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이제 회오리 바람에 휩싸이면서 1, 2분 만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복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난징을 출발해가지고 충칭까지 올라가는 이 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예. 삼엽 관광 삼엽이라는 그 길이 있는 예. 아주 이제 그 유명한 명성지인데 그래서 효도 관광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보통 예. 7, 80대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432명이 사망을 한 거고 10명이 실종된 상태. 예. 그리고 이제 불과 14명이 살았다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해운사상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최대 참사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사회에 예.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그 산샤댐 그 산샤 그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삼엽 관광 갔다 오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고 보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아니냐 오래전에 가봤던 그곳에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좀 다 정리가 됐나요? 예, 지금 이제 선체는 인양을 한 상태고요. 선체 수색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제 일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게 지금 실종자가 10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수색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상하이까지 이제 그러니까 장강의 하류가 상하이지 않습니까? 예. 상하이까지 아마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수색을 하고 있고
지금 유족들하고 이제 수습한 시신에서 DNA 채취해가지고 신원 확인 작업 벌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6월 7일이 사실은 그 두칠이라고 해서 예. 두칠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세상을 떠난 지 7일 만에 일단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삼오제를 지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두칠이라고 해서 그래서 6월 7일이 이제 사고가 난 지 7일이 됐기 때문에 그죠 대부분의 이제 유족들은 그 일단 제사를 지냈고요 사고 현장 부근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7일 보면은 구조 작업하던 대원들도 사고 유람선 그 위에서 이제 추모 행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던 배는 3분 동안 경적을 울려가지고 숨진 분들에 대해서 조의를 표시했고 그리고 지금 모든 방송은 오락 방송을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 우리 세월호 때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7일 이제 0시부터 9일 0시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방송국 자체 결정은 아니고 예.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이라고 예. 하는 여기에서 이제 이를테면 하지 마라 이렇게 통보가 내렸고 그래서 중국 전역이 지금은 일종의 추도 분위기다. 추모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회오리 바람 때문에 1, 2분 만에 이제 기울어져서 전복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고 원인은 정확하게 어떤 걸로 결론이 나온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천재냐 인재냐 예. 한창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회오리 바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초속 32m에서 초속 37m 이제 바람이 왔다니까 뭐 엄청난 바람이 왔죠. 여기다가 해필이면 또 집중 폭우가 쏟아졌고. 그럼 기상 조건은 굉장히 나빴던 것은 사실이네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도 상당히 아주 경험이 오래된 선장인데 자기도 어쩔 방법이 없었다는 건데 하지만 인재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냐면 다른 유람선은 안 갔다는 거거든요. 예, 또 그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유람선들은 사고를 피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배가 뭔가 뭐 좀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든가. 네,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배 자체가 사실 개조 작업을 여러 번을 했어요. 참 많이 듣던 스토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길이가 60m인데 이게 지금 76m로 늘어났다는 건데 근데 이 유람선의 소유주가 충칭의 이제 국영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국영기업들 같은 경우 이 아주 방만한 경영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윤만 추구한다는 거죠. 아, 국영기업인데도 오히려 민간 기업들보다 더 방만하고 이윤을 추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을 소홀히 한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일단 상습범이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블랙박스가 없다는 거예요. 아, 배 자체 원래 배 자체 이게 뭐냐면 사실 연안을 운행하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도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로 봐서는 천재하고 인재하고 맞물린 결과다. 항상 대형 사고에는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무사한 일 같은 것들이 꼭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그 산샤댐 그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잖아요. 그 댐 건설도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모양이죠.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람선 항로에 보면은 중국 정부가 1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산샤댐이 있거든요. 삼협 그러니까 산샤가 있고 산샤를 가로지르는 게 이제 산샤댐인데 이제 문제는 산샤댐이 생기고 난 다음에 기후 변화가 지금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서방에서 계속 서방의 사실 환경 전문가들이 환경 파괴다 해서 이게 짓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댐을 갖다가 건설하고 상류에서 물을 가다 버리니까 강물이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로가 좁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물 흐름이 또 갑자기 바뀌게 되고 그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도 이때까지는 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고. 아, 그게 댐 하나가 그렇게 여러 가지 지형도 바꾸고 물 흐름도 바꾸고 그 유속도 바꾸고 또 바람까지 이렇게 생기게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댐이 저도 2005년에 현장에 가봤는데요.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높이가 185m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길이가 2,335m예요. 그때 왜 그거 짓는다고 할 때 그 소개시키고 이주시킨 사람들만 뭐 1억 명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주시킨 사람은 한 200만 명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실은 취재 가서도 그 이주민 그러니까 이주를 앞둔 사람들을 갖다가 취재를 했는데 굉장히 그 현실 그러니까 중국의 현실을 봤다고 할까요?
그 이주민들이 받는 고통이라는 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규모를 그렇게 삶의 터전을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결정 자체가 굉장히 참 폭력적이고 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 결과로 이런 식의 어떤 지형 변화뿐만 아니라 그 기상 변화까지 일으켰다는 얘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이상 난동이 있다가 올해는 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또 꽃샘추위가 일어났고 5월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산샤댐 건설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엘니뇨가 지금 오고 있다는 그 방정이기도 하다 이런 건데 지금 아무튼 그 예를 들면은 2012년부터 해마다 그러니까 배가 침몰했거나 아니면 추돌했거나 이런 사고가 2012년, 2013년, 2014년 올해까지 4번 4년 연속 계속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계속 이 지역에서 최근에 아무튼 사고가 잦았는데 별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안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하필이면 이 사고 구간이 이 양쯔강 중하류에서 항해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끝은 굉장히 좁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아주 넓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여객선 항행이 어려진 것은 산샤댐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두드러지고 있는 거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연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참 쉽지 않겠지만 또 유족들도 이번 사고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유족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을 안 해줘가지고 굉장히 항상 화가 나죠. 투명성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은 사고 현장에 가지도 못했어요. 현장에 아직 그 유족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겠었나요? 처음에? 그렇죠. 이제 이게 뭐냐면 구조 작업에 이제 방해가 된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유족들한테 또 기자들하고 또 만나지도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사실은 관리 를 하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유해를 아직 넘겨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는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겠네요. 없죠. 그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일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하여튼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족들 얘기는 일단 조사를 해보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우고 그다음에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국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난징시 정부 그러니까 이 배 자체가 이제 난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난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난징시 정부 관계자들하고 유족들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요구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족들은 이제 화가 날 대로 이제 난 상태인데 하나 딱 받아들여진 게 이제 6월 7일 날 제사 지내겠다는 거. 그거는 너무 받아들였다고 보기에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유족들의 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이제 딱 봐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뭔가 저기 현장에다 기념비를 하나 세우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사실 난징시 정부와는 관련이 없고 현장에 있는 후베이성이 그 현에서 좋다. 지금 이제 그까지는 이제 얘기가 됐는데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 유해를 빨리 넘겨줘야 우리가 제사를 치르든지 하지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일주일 이상 일을 못 하고 있으니 유해를 빨리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관 당국에서는 못 넘겨준다. 왜?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히 화장을 해가지고 유고를 넘겨줄 거다. 이렇게 뭐 누구는 넘겨주고 누구는 안 넘겨주고 하면은 일이 복잡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달라. 그래서 유족들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굉장히 그렇겠네요. 지금 시끄러운 거고요. 그래서 어떤 난징시의 민정국의 부국장 한 사람이 왔다가 뭐 거의 멱살잡이를 당하다시피 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처음에는 뭐 사고 나자마자 리커창 총리가 현장에 가고 중국 지도부가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뭐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 좋은 말만 많이 하고 그 대신에 현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성의가 없는. 그래서 아마 유족들이 더 화가 난 거 아닌가 하는데 사실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사고 다음 날 아침에 갔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가 거의 이제 밤 10시에 났으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현장에 갔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현장 구조 작업을 갖다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발생 72시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 시간. 예. 이기 때문에 생존자를 구조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실제 효과는 그다지 없었죠. 왜냐하면 생존자를 구해지 못했으니까. 예,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생존자 14명이면 굉장히 적고 거의 대부분 숨졌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결국 이 뭐 공공 안전과 관련된 아주 큰 사고잖아요. 그 중국 중앙정부 쪽에서도 뭔가 좀 많이 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기 사실 공교롭게도 사고가 이제 6월 1일 날 났지 않습니까? 예, 그 5월 말에 예, 중국 최고 지도부가 이제 중앙정치국이라고 했는데 예. 중앙정치국에서 집단 학습을 해요. 예, 늘 이제 그 정치국원들이 예. 모여가지고 어떤 전문가들 불러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주제가 바로 이른바 공공안전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예, 그러자마자 사고가 난 거로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대형 안전사고를 막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이런 예. 방안을 논했는데 며칠 만에 이제 정말 초대형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중국은 뭐 G2다 해서 미국하고 뭐 저기 예. 어깨를 나란히 한다든가 뭐 1대1로 프로젝트다. 예, 그래서 세계하고 실크로드를 갖다가 뭐 하자 이렇게 예. 참 어떻게 보면 기세 좋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 때문에 그냥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실 국민의 행복이라는 것도 보면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 뭐 어떻게 보면 중국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대형 안전사고가 일단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만약 일어나게 되면 초기 대응을 빨리 해가지고 생존자들을 갖다 지금처럼 이렇게 14명 이런 건 참 너무나 참 참담한 결과니까. 근데 그 선체는 그 나흘 만에 서둘러서 인양을 해버렸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참 세월호 사건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유람선 사고 이런 거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 사고 나흘 만에 이렇게 선체를 인양한 이유가 있나요? 예, 이게 이제 한마디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다. 예. 근데 말은 국제 관례라고 하는데 저는 뭐 국제 관례인 거는 잘 국제 모르겠고. 관례는 아닌 것 그죠? 같은데. 예.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 특색의 예. 뭐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음, 말로는 뭐냐면 사고 발생이 이제 7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이제 생존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까 조기 인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2,200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큰 이제 쇠사슬 3개로 해가지고 예. 그 배를 갖다가 이렇게 바로 세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양을 한 건데,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정한 데는 유족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유족들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거고 예.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그걸 갖다가 최고 지도부에서 하라 하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건데요. 그 생존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간을 끌어서 좋을 게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사실은 보면은 저번에 상하이 압사 사고 그런 것도 예. 마찬가지지만 이런 큰 일이 터지면은 서둘러서 빨리 이제 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참 민주적 절차가 마구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라 이미지도 있고 뭐 여러 예. 가지 이제 아주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이 나라의 이미지라는 것은 항상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돼야만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인데 늘 이뤄지는 일들을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선진국이냐 좀 덜 개발된 나라냐가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족들도 지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좀 잘 될까요? 예, 이게 참 그 애매한데요. 지금 이제 국무원이 진상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서로 얽혀 있어서 예.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책임자 처벌이라는 거는 먼저 진상 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책임자를 처벌하겠죠. 예. 그런데 중국의 특징 하나 보면은 스스로 공무원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표 내는 건 없습니다. 우리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래도 세월호 뭐 사고 나니까 총리라도 뭐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많이 해체하겠다고 했었죠.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중국은 보면은 저번에 왜 상하이에서 그때 압사 사고 났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예. 그때 36명이 숨졌는데 예. 이때 이제 황포구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넘버 1이 구석이고 예. 넘버 2가 이제 구청장인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잘렸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허난성 그 어떤 양로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38명 예, 또 죽었는데 그런 사고도 있었죠. 그 예. 현장이 이제 일단 직위 해제가 됐는데 예. 그 이제 그럼 왜 이런가? 뭐 어떻게 보면 서방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여론이 빗발치니까 예. 아이고 뭐 그저 이제 더 이상 내가 저기
이 직위를 갖다가 유지하는 게 힘들겠다 해서 보통 사표를 내고 책임지고 사표를 내는 경우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무원들은 사실은 자기를 임명한 게 뭐 민의가 아니고 인민이 아니고 상부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상부에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상부에서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상부의 지도자들이 야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이번에 옷 벗어 하면 이제 옷을 벗는 이런 것으로 이제 일이 처리되는데 뭐 어느 제도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사표를 내버려 가지고 일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그거로 오히려 도의적으로 사표 내는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 어느 제도가 좋다고는 할 수 없겠고 뭐 역사적 산물의 차이다. 근데 참 이번 사고가 그 세월호 사고랑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우리도 참 남의 일로만은 볼 수 없고 참 그 이런 사고를 사실 세월호 이전까지는 별로 우리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을 별로 못 하고 있다가 참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 사람들도 이번에 그 세월호 얘기를 뭐 많이 했고 세월호 사고 처리 과정을 좀 많이 들여다봤다 그렇게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취재를 간 그 한국 특파원들 같은 경우 중국 사람들 만나면 한국 기자라고 하면 다 세월호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네티즌들도 보면 이것이 중국판 세월호다. 그렇게들 많이 하면서 이제 말하기는 뭐냐면 그래도 세월호하고는 다르다. 세월호는 구조할 시간이라도 많이 썼지만 시간도 있었고 그때 악천후도 아니었고 뭐 회오리 바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여건이 좀 다르긴 그렇죠. 여건이 좀 다르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이제 희생자 숫자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400명이고 뭐 세월호는 300명 정도고. 또 이제 구조 작업도 이제 쉽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양쯔강이 그 우리 진도 앞바다보다 유속이 뭐 느리다 이런 얘기도 어떤 전문가는 하신 모양이던데 사실은 오히려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양쯔강 물이 너무 혼탁해가지고 사실 가시거리가 굉장히 좁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고 또 이제 폭우가 내린 다음이기 때문에 이 유속이 굉장히 빨라졌대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잠수부들이 잠수를 해서 오랜 기간을 갖다가 있을 수가 없는 상태고 또 이제 해필이면 또 수온 자체도 영상 20도 이하고 실제로 이제 내려가 보면은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점도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유람선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가라앉지가 않았죠. 원래는 세월호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었죠. 시간을 놓치면서 가라앉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얼핏 들리는 얘기는 중국 지도부는 이제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처리 과정을 많이 참고를 하면서 세월호 처리 과정이 어떤 그런 좋은 그 교훈거리가 되나요? 그래서 그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반면 교사로 이제 삼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현장에 도착한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뭐 서류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게 세월호라고 해가지고 세월호를 갖다 별도로 정리한 항목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기자들을 비보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세월호 처리를 반면교사라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세월호 얘기는 뭐 더 이상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제 구조 작업을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이제 안전 사고가 이제 정치 쟁점화되고 결국엔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거 이런 건 이제 중국은 이런 걸 막아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언론에 대한 보도 지침이 내려갔어요. 이게 좀 약간 좀 특이한데. 특이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유족들도 아예 뭐 언론과 접촉도 못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언론에 대한 보도 통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항상 언론에 대한 보도 통제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이제 이걸 맡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다 보도 지침을 내렸죠. 그래서 뭐냐면 모든 언론은 신화통신 원고를 쓰고 화면은 CCTV 화면을 써라. 너가 일방적으로 취재한 거는 쓰지 마라. 아예 그러면 취재와 보도 자체가 거의 금지된 셈이네요. 그렇죠. 그 쓸데없는 거 보도해가지고 민심을 헷갈리게 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제 취재 기자 보낸 데는 다 이제 회사로 복귀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외국 언론사들 같은 경우도 현장 접근 취재는 못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오로지 그 신화통신이 보낸 글, CCTV가 찍은 화면 그것만 써라.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사실은
상황이 터졌을 때 제가 CCTV를 보니까 예. 외국 언론도 유람선 그 부근에 그러니까 구조선 부근에 올라탄 사람도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처음에 터졌을 때는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고 예. 시간이 가서 좀 늦게 가면 그때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아하. 그래서 예. 그때 2008년 그 5월달에 스촨 대지진 일어났을 때도 예. 그때도 외국 언론 취재를 갔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막았어요. 왜?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한반도만한 이런 지진 피해가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야 중국이 바뀌었다. 외국 언론도 이제 취재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게 봤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취재를 허용을 했다가 예. 어느 순간에 이제 시간이 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는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취재를 막은 거죠. 앞으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이 회사가 충칭에 사실 국영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자산이 1억 위안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한 이제 200억 원이 안 되는데. 굉장히 작은 회사인가요? 예, 그렇죠. 예. 국영기업인데도 작은 회사라서 이게 지금 뭐 그리고 희생자가 400명이 넘는데 1인당 우리 돈으로 1억 원 준다고 하더라도 400억 원이 필요한데 이 회사는 뭐 일단 공중분해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국영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뭐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그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보조금을 주든지 해가지고 해결은 보겠죠. 그래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는다 이런 건 아직 안 나와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배상을 한들 얼마를 배상을 한들 참 어떻게 그 아픔을 씻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좀 우울해지네요. 우리 세월호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밝고 희망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고생 많았습니다.